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오늘도 두 가지 사연 준비되어 있으니 재미있게 들어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잊지 말고 꾹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의 사연 함께 시작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유튜브 영상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가운 마음입니다. 배운 데 없이 막대기에 자라 버릇없는 사람을 보면 흔히들 하는 말이 있죠. 저 아비 어미도 모르는 놈의 자식. 어린 시절 반 친구가 날 먼저 때려서 싸웠는데 그 친구 엄마는 날 보며 이렇게 욕했습니다. 태어나 보니 부모가 없는 운명을 짊어졌을 뿐인데 부모가 없이 자란 놈이라고 손가락질 당해야 하는 인생은 가혹하기만 했죠. 물론 그러한 제 신사한탄이나 하자고 여러분 앞에 사연을 쓰고 있는 건 아닙니다. 전 만인이 부러워하는 의사가운을 입는 사람이고 두 자녀와 아내가 있는 가장으로 잘 살고 있거든요. 저런 세상 사람들 욕 듣기 싫어서 악을 쓰고 살아왔던 노력의 대가입니다. 전 세상에 증명해내고 싶었습니다. 부모 모르고 자란 사람도 충분히 능력 있고 하자 없는 사람일 수 있다는 것을요. 그럼 어떻게 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환감이 넘은 남자가 무슨 연유로 이 유튜브를 알게 되었냐고요? 사실 이 채널을 알게 된 것은 아내의 영향이었습니다. 아내가 빨래를 갤 때나 설거지를 할 때 이 사람은 여기만 주야장천 듣고 있더군요. 그런데 얼마 전 회식 때 우리 병원 양간호사가 여기 채널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녀는 우리 병원에서 오랜 시간 근무하며 서로의 가정사도 대략 알고 있는 그런 동료입니다. 원장님 사연도 누구 못지않게 기막혀요. 어떻게 한번 여기 유튜브에 원장님 사연도 보내보세요. 갑자기 저보고 생전 안 해본 장문을 하라니 고교 시절 이후로 써본 적 없는데 말이죠. 하지만 동틀 무렵부터 서재에 앉아 지난 세월을 돌이켜보고 글로 쓰는 이 시간은 의외로 즐겁더군요. 열흘가량 애써가며 글을 쓰다 이렇게 제 사연을 보내게 된 거죠. 그러니 실력이 없더라도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살의 저는 서수원 버스터미널에 버려졌습니다. 8살 때부터 키워주신 수녀님은 코끼리 무늬의 작은 네일을 보여주며 저에게 말씀하셨죠. 수각이는 누군가가 이렇게 예쁜 옷을 입혀줄 만큼 사랑받고 태어난 아이야. 부모님께서 어떤 사정이 있으셔서 버려졌다지만 말이야. 앞의 위로보다 뒤에 버려졌다는 표현이 더 제 마음에 와닿았죠.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 수녀님과 보육사가 운영하는 작은 쉼터에서 자라다가 전 보육원으로 입소하게 됩니다. 원래 있던 쉼터와 달리 규모도 크고 딱딱하고 차가운 분위기였죠. 사기 밥그릇에 먹던 밥을 철로 된 식판에 담아서 먹을 때마다 집아 이때기보다는 기숙학교에서 지내는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그것이 나쁘지만은 않았습니다. 제 친구 성철이를 만나게 되었거든요. 학교 끝나고 마음 맞는 애들끼리 고철산 근처에서 놀다 그만 종아리가 찢어지는 사고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너무 아파서 눈물까지 흘렸지만 위험한 데서 마음대로 놀았다고 혼날까봐 원장님이나 보육원 선생님들에게 이야기하지 못했어요. 너 다리에 피가... 성철이는 쪼르르 원장님에게 제 다친 사실을 고해바쳤고 바로 원장님의 꿀밤이 제 머리통으로 날아왔죠. 화를 내는 원장님 손을 잡고 바로 인근 작은 의원에 가서 응급처치를 받았습니다. 심하게 다쳤는데 아빠한테 진작 말씀드리고 병원에 왔었어야지. 아빠 아니에요. 우리 보육원 원장님이세요. 나도 아빠가 없이 자랐어. 전쟁통에 아비 없이 큰 놈들이 어디 한둘일까? 그래도 이렇게 의사라도 되었지 않았냐? 네 부모가 있든 없든 아플 때는 병원에 오는 거야. 알겠니? 하얀 수염이 가득난 그분 말씀에 왜 눈물부터 나는지 사내 아이가 창피한 줄을 모르고 엉엉 울었습니다. 그때부터였는지 모릅니다. 의사가 항상 제 동경의 대상이 되었고 다행히 공부머리는 타고났던 전 의대 진학을 목표로 달려왔습니다. 고아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누구나 나를 어찌나 색안경을 끼고 보는지 그 시선들은 절 아프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의사 선생님에게 그렇게 오만하고 고압적이던 보육원 원장님도 연신 허리를 굽히며 응대해 주더군요. 출생으로 시작된 모멸감에서 벗어난 길은 오로지 의사로 성공하는 것뿐이다. 그때부터 저에게 꿈이라는 것이 생겼죠. 내 친구 성철이도 공부를 아주 잘하는 녀석이었습니다.
의대가 목표인 저와는 달리 그는 육군 사관학교에 진학할 뜻을 두고 달려왔어요. 요즘 군인은 인기 없는 직업이라지만 우리 때 군인, 그것도 육사 출신 군인하면 출세의 상징이었거든요. 멋들어진 교복을 걸쳐 입고 가슴에 펴 절도 있게 직각 보행하는 육사 생도가 보이면 누구나 돌아보며 눈길을 떼지 못하는 당시 젊은이들에게 선망의 대상이었죠. 운동도 잘하고 친구들에게 리더 역할을 곧잘하던 성철이에게 육사는 아주 잘 어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지만 성철이는 지금도 축구만 오르면 고등학교 2학년 때의 일을 이야기하곤 합니다. 내가 말이지, 부모 밑에서 안 자랐다고 해도 어디서 끌려본 적이 없는 놈이야. 근데 그때 처음 현실의 벽을 느꼈다. 고1 담임이 불러서 날 조롱까지 하더구라. 넌 근본도 모르는 고하지 않냐? 거기는 이놈아 사돈의 8촌까지 탈탈 털어서 혹시 북계에 연루된 자가 있는지 신원조사까지 해서 입학 허가해주는 대단한 곳이야. 그런데 핏줄도 모르는 고아인 네가 무슨 육사니? 아직도 네가 언감생심 헛꿈 꾸고 있다는 거 모르겠냐? 내가 운동을 못해, 공부를 못해. 그 어떤 놈하고 붙어도 자신이 있었는데 담임의 고아라는 한마디에 아무 대꾸도 못하겠더라. 날 낳아준 얼굴 모르는 부모랑 세상이 원망스러워서 그날 나 처음 술에 입 대봤다. 그래서 네가 지금 이렇게 말술이 되었구나? 우리는 함께 보며 웃어제꼈습니다. 그렇지만 절친인 제가 저놈 속을 모르겠습니까? 성철이는 그날 이후 육사를 단념하고 경찰대학으로 진로를 변경했습니다. 경찰에 입문한 뒤 강력계 형사의 길만 걸어온 그는 몇 년 전 총경 직급으로 경찰에 꽂힌 서장까지 됐죠. 불알 두 쪽만 달고 세상에 나온 아이들이 한 녀석은 경찰서장, 그리고 한 녀석은 정형외과 개원을 하고 있으니 이 정도면 꽤 성공한 인생입니다. 전 언제나 같이 밥 먹고 일상을 이야기할 가족이 그리웠는데 제가 레지던트를 하던 시절에 지금의 아내를 만나게 되었죠. 담당하는 병실에 어느 여자 환자분을 간호하느라 매일같이 병원을 오가던 한 아가씨였어요. 그 환자분은 폐렴으로 입원한 70대 노인이셨는데 자기 딸도 아니고 손녀딸이 매일 간호하러 오는 모습에 왠지 눈길이 갔습니다. 물론 또 저희 아내가 곱기도 했지만요. 하루는 그녀가 옥상 휴게실에서 전화하며 심각한 얼굴로 있길래 못 본 척 지나가 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는 내 팔을 갑자기 확 잡더군요. 왜 그러십니까, 보호자분? 우리 할머니 정말 폐암이에요? 얼마 못 사신다고 들었어요. 안 돼요. 저 키우신다고 고생만 하시다 이제 좀 살만해진 분인데 선생님 좀 살려주세요. 마음은 난감했지만 그녀를 진정시키고자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일찍 여인 엄마 대신 할머니가 엄마처럼 키워주셔서 자기는 잘 자랄 수 있었다고요. 아버지는 할머니가 이렇게 아프신데 해외에서 일한다며 당장 오지도 못한다네요. 적어도 아빠 얼굴 볼 때까지만이라도 할머니 살게 해달라고 절 붙잡고 사정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그녀의 마음이 똑똑히 전해졌어요. 아니, 그날부터 제 마음에 들어온 그녀를 제 아내로 삼고 있었는지도 모르죠. 제 아픈 부모 모시기도 꺼려서 병원에 버리고 가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 요즘에 이렇게 효심 가득하고 착한 처자라니. 다행히 아내의 할머니는 장인어른이 귀국하셔서 얼굴도 뵙고 제가 결혼 인사드릴 때까지 잘 계셔주셨습니다. 아쉽게도 손녀딸 결혼식 올리기 전에 눈을 감으셨지만요. 이렇게 심성도 얼굴도 고운 아내 덕에 큰아들 작은딸과 함께 제 가족이 생겼습니다. 지금은 나이도 들고 몸매도 별반 아주마라고 다를 바 없는 보통의 중년 여성이지만 저에게는 가정을 선사해준 고마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가 의사 월급이 신청치 않은 시절에도 제 옆에서 묵묵히 우리 가정을 건사해준 사람이거든요. 의사 생활이 아주 많이 바빠서 아이들과 함께 놀아주고 많은 시간을 보내주지는 못했지만 가끔 아이들 등학교 때 손잡고 같이 가준 날이 있었어요. 제가 옛날부터 꿈에 그리던 일이었거든요. 친구들이 엄마 손, 아빠 손 잡고 학교에 걸어오는 모습이 너무 부러웠는데 이제 내 자식에게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아빠가 되어 마치 한이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뭐 자상하고 세심한 아버지는 못 되었을지 몰라도 가족에 대한 책임감만큼은 누구에게 지지 않을 아버지라고 자부합니다. 물론 우리 자식들의 의견과 달리 저 혼자 하는 생각일 수도 있겠죠.
아이들 먹거리며 교육에 전념한 아내 덕분에 애들은 건강하게 잘 성장해서 대학까지 무사히 마쳤습니다. 아들은 저와 동문이 대학교를 졸업하고 행정고시에 합격해서 공무원이 되었고 결혼까지 해서 분가해서 살고 있어요. 다만 딸은 대학교는 명문 여대를 잘 갔는데 언젠가부터 애가 삐뚤어지고 제멋대로 살기 시작했어요. 학교 다닐 때 사춘기랍시고 반항 한 번 없이 착실하고 바르게 커온 딸의 뒤늦은 방황은 저에게 낯설었습니다. 밤늦도록 술 마시고 들어오고 어느 날 외박하고 들어온 딸의 팔과 목덜미에 있는 문신을 보고 전 기겁하고 말았어요. 문신이라니, 너 이거 피부에 얼마나 악영향을 미치는지 알기나 하냐? 지울 때는 더 해롭다고? 걱정 마세요. 안 지워요. 아빠는 쌍팔년도도 아니고 지금 어느 때인데 고작 문신 가지고 길길이 화를 내세요. 이렇게 답답하게 구니까 내가 집에 들어오기도 싫은 거야. 딸은 저와 그리고 아내까지 투닥투닥 하더니 급기야 독립해서 나가 살겠다고 했습니다. 여자애가 밖으로 놔두는 것이 걱정된 저는 반대했지만 아내는 한숨을 쉬며 절 설득하더군요. 여보, 자식이란 원래 뜻대로 안 되는 법이지 않아요. 매일 이렇게 싸우다간 우리 진짜 원수 되겠습니다. 지금은 저 하고 싶은 대로 나가 살라 하고 그렇게 좀 떨어져 있는 게 좋겠어요. 당신은 지금 세상이 얼마나 무섭게 돌아가는데 딸이 나가 살겠다는 걸 찬성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쉬울 게 뭐가 있어. 든든한 부모 밑에서 뭐 하나 부족한 것 없이 커서 대학까지 간 녀석이 말이야. 왜 뒤늦게 저러고 사는지 원. 전 아주 못마땅해 했지만 결국 딸의 고집대로 독립하고 말았습니다. 그런 녀석이 원망스러워 저도 딸이 어디서 사는지 한번 가보지도 않았어요. 지금 와서 보면 그때 제가 그렇게 옹졸하게 딸과 벽을 쌓으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참 후회되는군요. 딸이 독립한 뒤로 아내는 한 번씩 반찬을 해서 딸 집에 가는 모양인데 하루는 아내가 발목이 안 좋으니 차로 데리고 가달라고 하더군요. 마침 병원 쉬는 날이고 1년 만에 딸의 집이 궁금도 해서 함께 갔습니다. 아내가 딸의 집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자 전 못 볼 꼴을 보고 말았죠. 세상에 딸의 집에 사내놈이 있는 겁니다. 그놈은 편한 옷차림을 하고 있었고 아예 딸 집에 눌러 살고 있는데 보였어요. 그거를 보자마자 뚜껑이 열리면서 전 소리부터 질렀습니다. 이 자식이 여기서 무슨 짓거리야? 감히 부모도 모르게 동거를 해? 저와 아내를 보고 깜짝 놀란 남자애는 허둥대며 옷을 제대로 갖춰입고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하지만 딸은 그 남자에게 이야기했죠. 뭐야, 우리가 무슨 죄지었어? 다 큰 딸 집에 부모라고 해도 이렇게 함부로 들이닥치면 실례죠. 일어나. 자기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그렇게 제 인차를 앉아있어. 우리요, 서로 사랑하는 사이고 같이 산 지 2달 되었어요. 둘 다 각자 밥벌이하는 성인이고 애인끼리 동거하는 게 죄는 아니지 않아요? 오히려 딸은 이렇게 뻔뻔스럽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는 분위기를 살피며 인사만 꾸벅하고 집을 나가버리더군요. 에휴, 동거하는 놈이 준행랑이나 치고 자네 자식이 저렇게 제 여자 지키지 못하고 내빼면서 무슨 일을 제대로 하겠냐? 딸이 동거하는 일이 불만인지 아니면 딸의 남자친구가 성에 차지 않아서인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불쾌한 마음에 바로 딸의 집을 나와버렸습니다. 딸이 하고 있는 꼴을 보자니 분통이 터져서 더 있을 수가 없었죠. 그런데 몇 달 뒤 저는 더 어이없는 소식을 듣고 말았어요. 바로 딸이 임신을 했다는 겁니다. 신체 건강한 남녀가 함께 살다 보면 당연히 생길 수 있는 일이지만 결혼도 안 한 애들끼리 제가 옛날 사람이라 고루한 건진 모르겠지만 요즘 젊은이들을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특히 남자야 수틀리면 훌훌 털고 나가면 그만이죠. 하지만 여자는 어디 그렇습니까? 조심조심 유리처럼 다뤄야 하는 소중한 몸인데 임신까지 했다는 소식에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었어요. 제가 직접 그 친구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어떤 놈팽인지 내 딸과 결혼해도 되는 놈인지 내 눈으로 살펴봐야 하니까요. 딸의 남자친구에게 연락해서 제가 자주 가는 포장마차로 불러냈습니다. 내가 왜 자네를 불러냈는지 알지? 지금 무슨 일 하고 있는지, 나이는 몇이고 어떻게 살아왔는지 한번 얘기해봐. 처음에는 쭈뼛대던 녀석이 점점 술을 마시면서 제가 편해졌는지 솔직한 이야기를 하더군요. 아버님, 제가 죽이고 싶을 만큼 미우시죠? 제가 현지랑 정식으로 결혼하고 산 것도 아닌데
임신까지 시켜서 아버님 어머님 심경이 어떠실지 짐작이 갑니다. 사실 임신 이야기에 처음엔 저도 너무 당황했어요. 조심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되고 보니까. 그래서 너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단 얘기냐? 저는 하고자 하는 계획이 명확합니다. 한 번도 현지를 가볍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늘 결혼하고 싶은 여자로 소중히 대했고 지금도 변함없습니다. 다만 현지는 아직 저하고 결혼하려는 확신도 없고 아이를 낳겠다고 결정도 못해서 기다려주는 중이에요. 현지가 제 아이 낳도록 아버님께서 설득 좀 해주시겠습니까? 어라. 녀석은 생님 같던 첫인상과 달리 꽤 남자답고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4년제 대학을 나와서 회사의 영업부서에 있는 샐러리맨으로 이 정도면 딸과 결혼해도 괜찮겠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현지에게 생긴 아이를 낳고자 설득했고 그해 겨울에 제 딸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한동안 딸네 부부는 별일 없이 잘 사는 것 같았어요. 다만 우리 집에서 내세운 원칙, 한 달에 한 번은 친정집에 와서 가족 식사를 하는 것이었죠. 저 역시 아무리 바빠도 그날만큼은 다른 일을 잡지 않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좀 의아한 날이 있었습니다. 약속에 딸은 안 오고 사위 혼자만 방문한 것이죠. 현지는 뭐하고 자네만 왔나? 현지는 잔업 있다고 오늘 회사에 출근했어요. 그렇다고 가족 약속을 미룰 수 없다고 저만이라도 가라면서 현지가 어머님 좋아하시는 튤립꽃까지 사다 주었네요. 사위는 무한한 듯 웃어넘기며 아내에게 튤립 꽃다발을 안겨줬습니다. 혹시 자네 부부싸움에서 혼자 온 건 아니겠지? 제 질문에 사위는 당황하며 손사래를 쳤어요. 하긴 둘이 싸웠다면 딸이 집에 오고 사위는 발길도 주지 않았겠다 싶어서 곧 의심을 거두고 사위와 식사를 하다 보냈습니다. 하지만 현지는 결혼 이후 집에 오지는 못해도 꼭 아내와 전화통화를 하루에 한 번씩은 하며 가깝게 지내고 있었죠. 하지만 최근 들어 그렇지 않았던 모양이죠. 아내는 서운하다는 듯 중얼거렸습니다. 애가 매일같이 전화해서 사소한 일도 잘 얘기하더니 요즘 들어 점점 전화를 안 하네. 내가 해도 잘 안 받고. 아마 우리 태어난 손주 돌보느라 바빠서 그런 거겠죠? 그러면 궁금하면 직접 집에 찾아가면 되지. 혼자 속 끓이면 답답하지 않아? 내가 찾아가면 또 사위도 불편해하고 괜히 눈치 보이네요. 이번에 담근 열무김치도 갖다 주긴 해야 하는데. 그럼 내일 나랑 같이 가보지. 최근 진료 스케줄이 여유가 생겨 아내와 함께 딸의 집에 가기로 했습니다. 저도 딸 얼굴 본 지 2달은 넘은 것 같고 요즘 부쩍 그 아이가 보고 싶더군요. 딸 준다고 아내가 만든 음식을 양손 무겁게 들고 딸 집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두들겼습니다. 이윽고 현관문에서 제 딸이 나왔죠. 하지만 제가 기억하는 동글동글한 얼굴에 생기 넘치는 표정의 딸이 아니었어요. 초췌한 얼굴에 어두운 표정으로 나온 현지는 갑작스러운 우리의 방문에 꽤 놀라했습니다. 얘, 너 어디 아프니? 얼굴이 너무 안 좋네. 일단 반찬 많아요. 냉장고에 넣으면서 설명해 줄 테니까 부엌으로 우선 가자. 아내가 딸을 데리고 부엌으로 가는 그 뒷모습을 본 저는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딸애는 부자연스럽게 다리를 절뚝이며 걸었고 허벅지와 팔 안쪽에 다발적 상처도 보였기 때문이죠. 떠올리기 싫었지만 의사적 소견으로는 타박상, 그것도 사람에 의해 발생한 외상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애써 부정하며 저도 같이 부엌에 들어가 식탁에 앉았는데 한편에 놓여있던 약봉투가 보였어요. 딸이 처방받은 약은 꽤 많은 양이고 그 안에 든 연고며 약을 보는 순간 단순한 증세가 아닌 것 같았죠. 몰래 약봉투에 쓰여져 있는 처방전을 발부한 정형외과 연락처를 메모했습니다. 그리고 베란다에 나가서 병원에 전화해서 딸의 병명을 문의했어요. 질병에 관련된 사항을 본인 외에 알려주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상 불가하다고 병원에서는 거절했습니다. 의료인으로서 이는 당연하고 또 제가 예상했던 반응이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네, 이해합니다. 전 명일동에서 정형외과 하고 있는 개원이고요. 물론 환자 개인정보긴 하지만 그 환자가 바로 제 자식입니다. 아무래도 딸에게 안 좋은 일이 있는 것 같은데 도통 입을 열지 않아서 걱정이 큽니다. 혹시 언제부터 어떤 사유로 딸이 내원했는지요? 이렇게 진심으로 호소하니 병원에서는 딸의 치료 기록에 대해 알려주었습니다. 동거하던 시절부터 분기별로 한 번씩 크게 다쳐서 왔다고,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병원 오는 횟수가 늘었으니 혹시 가족 문제가 아닌지 잘 봐달라는 당부까지 덧붙이더군요. 우리 애를 이렇게 만들 사람은 오직 한 명뿐이었습니다. 그 자식에 대한 분노에 휩싸여서 경직된 얼굴로 딸의 앞에 서서 근엄하게 물었습니다. 너 다리도 절고 금멍자국하며 도대체 널 다치게 한 게 누구냐? 딸은 한사코 그냥 넘어진 상처라며 넘어가 달라고 하더군요. 이미 네가 다니는 병원에서 모든 사실을 들었다고 하니 그제야 딸은 오열하며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그이가요. 평소에는 좋은 사람인데 술에 취하면 좀 마초적으로 변해요. 평상시에 나누는 대화처럼 내가 조금이라도 대들면 다혈질적으로 화내거든요. 원래는 집안에 물건 던지거나 벽을 자기 주먹으로 치는 게 대부분이었는데 자기도 흥분을 주체하지 못하고 제 몸에 손까지 대고 말았어요.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정서방한테 네가 맞고 자랐다는 얘기냐? 좀 더 자세하게 말해봐. 사실 그동안 저 정서방한테 여러 번 맞았어요. 처음에는 머리 꿀밤이나 팔 등을 찰싹 때리는 가벼운 수준이었거든요. 그런데 아기 낳고 끊기로 했던 담배를 다시 피는 것 같아서 제가 잔소리를 좀 했어요. 또 담배 피면 그땐 진짜 이혼이라고. 그러니까 갑자기 그가 절 밀쳐서 소파 테이블에 부딪혀서 전 그대로 쓰러져 버렸어요. 골반뼈가 다쳐서 지금 절뚝거리는 거예요. 우라질, 그 자식이 감히 내 딸을 건드려? 당장 짐 싸라. 왜 그런 자식을 참아주고 살고 있는 거냐? 아니에요. 우리 아이는 어쩌고요. 애 때문이라도 저 그 사람이랑 못 헤어져요. 그리고 그 사람 술 마시고 한 번씩 돌 때만 그래요. 평소에는 둘도 없이 자상한 남편이란 말이에요. 진심이냐 너? 정말 그렇게까지 정서방을 사랑해? 급기야 딸은 오열을 넘어서 두 팔을 감싸며 오들오들 떨면서 이야기했어요. 아마도 깊은 두려움에 휩싸인 사람처럼 말이죠. 사랑이 아니에요. 옛날에 사귈 때부터 그 사람이 저한테 많이 집착했어요. 만약 자기를 버리면 시칼 두고 찾아올 거래요. 나, 엄마, 아빠 그리고 우리 애기까지. 마지막으로 자기도 콱 죽어버릴 거라고 협박을 매일 해요. 그걸 나고 싶지 않으면 도망칠 생각도 하지 말라고. 어디에 말도 하지 말라면서요. 그래서 엄마 아빠한테도 말 못했다고요. 하지만 저 너무너무 무서워요. 이렇게 가정폭력으로 다쳐서 병원에 오는 여자 환자들을 종종 보곤 했지만 설마 내 딸까지 이렇게 살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런 사이코 자식이 내 딸 목숨줄을 잡고 있다는 줄도 모르고 아버지라는 사람이 편하게 살고 있었다뇨. 못 가겠다고 버티는 딸을 억지로 끌고 손녀와 함께 우리 집에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전 아내에게까지 괜히 화를 냈어요. 왜냐하면 정말 돌기 직전에 속상한 기분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현지가 이 지경이 되도록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던 거야? 도대체 엄마라는 사람이? 사실 나도 알고 있었다고요. 놀랍게도 아내는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현지가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아니 왜 도대체 그대로 둔 거지. 전 아내를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사내들이란 다 그럴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당신도 젊을 때 그렇게 실수로 나한테 손 댔었잖아요. 현지한테도 그랬어요. 너희 아빠도 그런 적 있다고. 그 일만으로 바로 갈라서서 이혼녀 딱지 달고 사느니 정서방 고쳐서 한번 살아보자고. 나라고 맞은 딸한테 그런 얘기까지 해야 하는 심정이 편했던 줄 알아요? 그리고 아내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방에 들어갔습니다. 방에서는 아내의 대성통곡하는 소리가 들렸죠. 별 지랄 맞은 게 다 내 딸한테 대물림되는구나. 아이고 내 팔자야. 마치 둔기를 머리로 얻어맞은 기분이었습니다. 혈기왕성하던 시절 아내에게 실수했던 지난날이 떠올랐기 때문이죠. 의사로서 가장으로서 떳떳하다고 자부하는 저도 아내에게 해서는 안 될 짓을 한번 했던 적이 있습니다. 한국 남자라면 회식이나 여러 이유로 유흥업소에 가는 일이 자주 있었죠. 전 다른 남자들과 달리 여자들을 조심하는 편이었습니다. 들이대는 여자들의 유혹도 없지 않았지만 나에게 가정은 남달리 소중했기에 마누라를 배신하는 짓 따위는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렇게 철벽치던 저 역시 아내 아닌 다른 여자에게 마음을 빼앗긴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부끄럽게 생각하는 그때의 일은 15년도 더 된 이야기죠. 그날은 여름비가 몹시도 퍼붓던 한산한 병원의 오전 시간이었습니다. 한 여환자가 진료실로 들어오는데 언뜻 보기에는 어디 다친 곳이 있어 보이진 않았지만 핏기 없는 얼굴에 어쩐지 심상치 않아 보였어요.
그 여자가 어떻게 된 사연일까 왠지 아주 궁금했어요. 네, 어디가 불편해서 오셨는지요? 아, 아, 다쳤는데 부위가 가슴통 쪽이라 조심스러워서 말하고 숨 쉴 때마다 갈비뼈가 아파와요. 진료해보니 갈비뼈에 금이 갔는데 상태가 좀 안 좋았어요. 아무래도 누군가의 폭력이 의심되어 어떻게 다치게 된 건지 자세하게 물어봤죠. 주저하던 그녀는 결국 세 번째 진료에서야 솔직하게 말해주었어요. 남편은 아니고 동거하고 있는 남자가 물건을 던져서 맞는 바람에 이렇게 되었다고요. 그녀는 나보다 10살 어린 여자였습니다. 조카 같은 마음에 잔소리가 좀 나왔어요. 당장 그 남자하고 헤어지세요. 부모님이 귀하게 키운 딸이 이런 취급 당하는 거 아시면 억장이 무너집니다. 저 부모 같은 거 없어요. 고아로 자랐거든요. 지금 남자친구가 제 유일한 가족인걸요. 그 말에 놀라 그녀를 다시 보게 되니 그 얼굴과 표정과 눈매가 기억났습니다. 어렵지만 내 치부를 남들에게 드러내야 할 때 드러나는 민망함과 수치심. 저도 고아예요. 그래도 이렇게 잘 지내지 않습니까? 갈비뼈는 쉽게 부는 부위가 아니라서 일주일에 2번씩 꾸준히 내원하셔야 해요. 그리고 꼭 용기 내서 그 남자 떼어버리시고요. 술 먹고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동거남을 막으러 그녀 집에 가주고 그녀가 외롭다고 할 때 같이 술도 마셔주며 그녀와 가까워졌습니다. 처음에는 동정심 혹은 나와 같은 출신이라는 동질감 때문에 신경 쓰는 것뿐이라고 생각했어요. 애써 제 마음을 부인했지만 점점 그녀를 환자가 아닌 사랑하는 여자로 대했던 것이 사실이에요. 제 마음을 제일 먼저 알아챈 것이 바로 병원에 있는 양간호사였어요. 원장님, 주제 넘은 줄은 알지만요. 함께하는 동료로서 또 여자로서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어요. 최선영 환자와 밖에서 만나시는 거 맞죠? 단순한 의사-환자 관계가 아니라면 사모님 모르실 때 이쯤에서 정리하는 게. 양간호사 앞에서는 오해라고 잡아댔지만 솔직히 양심의 가책이 들었습니다. 누가 봐도 전 불륜하는 상황이었으니까요. 독하게 마음 고쳐먹고 그녀를 떼어내려고 노력했어요. 매일같이 찾아갔던 그녀의 집에 발길을 끊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자 그녀가 미치도록 보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한밤중에 미친놈처럼 그녀의 집에 찾아가서 본 광경은 어이없게도 그녀는 전 동거남과 같이 있더군요. 트렁크 팬티바람으로 나온 젊은 그놈은 제게 삿대질까지 했어요. 이제 아저씨 여자도 아닌데 이 한밤중에 왜 여길 찾아오냐 절 쫓아내려고 했습니다. 어안이 벙벙해진 전 그놈의 뒤에서 스며시 나온 그녀를 쳐다보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역시 넌 창녀 같은 년이구나. 한 달 만에 남자를 갈아치워? 그것도 이런 쓰레기 같은 놈하고 다시 합친다고? 당신이 떠나도 난 다 이해하고 아무 원망 없이 받아들였어요. 외로워서 남자 없이는 못 살겠어서 내 품이 그립다는 사람 다시 들인 게 뭐 어때서요? 아니야, 난 널 떠난 게 아니라고. 가정을 생각해서 마음 정리해보려고 노력했지만 아무래도 너 없이 못 살겠어. 이혼이든 뭐든 할 테니까 우리 다시. 아니, 당신도 고아였잖아. 얼마나 자기 가정 소중하게 여기는지 알아. 나 때문에 바보 같은 짓 하지 말아요. 우리는 어울리는 한 쌍이 아니에요. 당신 가정으로 그만 돌아가세요. 마음 여린 그녀가 그렇게 단호하게 저를 밀쳐낼 줄은 몰랐습니다. 맥없이 그녀의 집에서 돌아서서 나오며 정신을 다시 차렸어요. 그 여자의 말이 맞았습니다. 제가 아무리 여자에게 미쳤다고 한들 소중하게 지켜온 내 가정을 파괴할 자신까지는 없었던 것이죠. 혹여나 내 잘못으로 이혼해서 우리 아이들이 한부모 가정을 겪어야 한다면 물론 편부모 슬하에서도 잘 클 수 있지만 나라는 사람은 자식들에게 차마 그런 짐을 짊어지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 저를 간파한 선영이는 미련도 원망도 없이 절 보내준 것이었어요. 그날 이후로 선영이와 헤어지고 가정으로 돌아왔지만 제 마음은 지옥과 같았습니다. 괴로운 마음을 술로 달래다 보니 그런 저를 못마땅해 한 아내에게 몹쓸짓까지 했던 것입니다. 과거의 제 잘못으로 제 딸이 그런 남자를 만나게 되어버린 것일까요? 그런 자책과 아내의 한탄하는 소리는 비수가 되어 제 심장에 꽂혔습니다. 더 이상 집에 있을 수가 없었죠. 착잡한 마음에 술 기운이라도 기대보고자 친구 성철이를 불러냈습니다. 제 젖은 목소리에 이유가 궁금했겠지만 성철이는 자세히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묵탕에 소주 한 잔이나 채우고 마셔댔죠.
중년의 나이가 훌쩍 넘어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성공했다지만 뼈아픈 가난으로 자라와서 그런지 양주나 호화스러운 술집은 우리에게 어색하기만 합니다. 성철이와 이런저런 이야기나 하며 술을 마셨습니다. 잠시나마 딸의 일도 아내의 한서린 원망도 접어두고서 말이죠. 그런데 넌 언제부터 경찰이 되기로 한 거냐? 육사 못 가면 판검사 되고 싶다지 않았어? 어릴 때 먼저 퇴소해서 자립한 형들이 돌 벌자마자 술집에 가서 탕진해버리고 하루살이 인생처럼 사는 게 꼴도 보기 싫었어. 공장에서 하루 14시간씩 고된 일로 힘들게 번 돈을 하룻밤에 날리고 다음날 또 술 마시면서 자기가 왜 그랬을까 후회하는 모습이 한심했지. 내가 퇴소하고 잠깐 재욱이 형네 집에 머물 때 형이 공장에서 같이 일하던 형님한테 사기당해서 죽으려고 하더라. 형, 내가 경찰 돼서 사기친 새끼 잡아줄 테니까 그때까지만 버티고 살아내. 그 자식 면상에 몇 대 날려야 분 풀릴 거 아니야. 그렇게 그 형 살아내라고 내가 붙잡았어. 그렇지, 잘했다. 그래서 재욱이 형한테 사기친 놈은 잡았냐? 우리처럼 평범한 가정에서 자라지 못한 그 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냐? 돈? 좋은 집? 아니, 바로 사람의 정이다. 사회에 나가면 누가 조금만 잘해줘도 간도 쓸개도 다 내어줄 것처럼 의지하게 되지. 그래서 사기당한 형 누나들 많이 보았으니 경찰대에 막 들어간 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뭐라도 해주고 싶었어. 평범한 사람들은 힘이 되어줄 때가 많잖아. 난 우리같이 자라온 사람들의 유일한 동화줄이 되어주고자 했는데 재욱이 형 사기친 놈 잡기는커녕 나중에 그 형 본인이 폭력 전과로 입건되더라. 고아 출신이 너나 나나 성공하기란 바늘에 구멍 뚫기야. 술이 좀 들어가니 딸이 사회에게 당했을 몹쓸 장면이 떠올라서 분노가 치밀었고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돼서 사람한테 못될 짓 하는 놈들 벌주는 상철이가 부러워졌죠. 그렇구나. 근데 그래도 네가 나보다 낫다. 범죄자들 쓸어담는 경찰, 그것도 서장님이 되었으니 난 내 딸 하나 제대로 지켜보지 못하는 못난 아비건을. 제 말에 성철이는 마시던 소주잔을 내려놓고 날카로운 눈으로 저에게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딸 하나 지켜주지 못했다니 결혼한 현지 얘기야? 이럴 때는 너처럼 경찰 돼서 응징하고 그러고 싶은데 나는 사람 살리는 기술만 배운 놈이지 않냐. 사실은 제가 목격했던 일은 물론이고 현지가 그건 사위에게 당했던 일을 성철이에게 털어놓았습니다. 내 딸 현지가 태어날 때부터 결혼할 때까지 중요한 순간마다 성철이는 와서 제 딸처럼 축복하고 기뻐해준 사이였어요. 그런 조카와 같은 아이가 당한 일을 듣던 그는 눈썹이 잔뜩 성난 듯 치솟고 대본의 무서운 형사의 모습으로 돌변하더라고요. 내 친구이지만 그렇게 무시무시한 말투와 분위기는 처음 느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다 현지가 겪은 실제 일이다. 넌 네 딸이 그런 취급당하는데 여기서 친구랑 신세 좋게 술이나 퍼마시고 있다 이 말이냐? 에라 이 자식아. 화가 난 성철은 씹고 있던 오이를 제 얼굴에 던져버렸습니다. 친구의 반응은 당연한 것이었고 저 역시 사이놈에게 아무 일도 하지 못한 저 자신이 역겨워 미칠 지경이었으니까요. 아이고 선생님들, 평소 점잖은 분들끼리 여기서 와 이러십니까? 진정들 하시고 앉아서 새 소주 갖다 드릴 테니 화이로다가 쭉 들이키세요. 오죽하면 단골 포차 주인 아주머니가 놀라서 우리를 진정시키러 오셨겠습니까? 이후 그 성철이는 제정신을 붙잡고 가쁜 숨을 들이쉬면서 소주를 병째로 목구멍에 때려 넣었습니다. 저 역시 술만 몇 잔 연거푸 마시다가 침묵을 깨고 먼저 입을 열었어요. 선영이 기억하지? 내가 그때 아내 배신하고서 뭘 잘했다고 한동안 술 취해서 아내한테 행패까지 부렸다. 그 일로 하늘에서 날 지금 벌하시는 걸까 하는 생각도 해봤어. 내 죄 때문에 착한 내 딸이 그 벌을 받아내는 거라면 난 어째야 하냐? 어떻게 빌어야 딸이 행복해질 건지. 아이 바보 같은 자식아, 미친 소리를 다 한다. 너 이 땅에 죽일 놈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냐? 구더기들처럼 아주 드글드글해. 가정폭력으로 경찰서에 신고 들어온 것만 해도 하룻밤에 수백 건은 된다고. 너 같은 놈들만 있으면 나도 경찰질 못하고 굶어 죽을 거다. 쓸데없는 소리 말고 지연이 남편 놈한테 이렇게 해보면 어떻겠냐?
성철이는 사위에게 복수할 방법을 생각해서 제게 슬쩍 알려주었습니다. 어떻게든 그놈을 내 딸 인생에서 끊어내고 싶었기에 전 그 제안을 바로 잡아버렸죠. 다음날 저녁 때 우리 집 초인종을 눌러대는 방문자가 있었습니다. 인터폰에는 사위놈의 얼굴이 보이더군요. 너 여기 있는 거 알고 왔으니까 당장 문 열지 못해? 장모님, 집사람과 내 애 보내주세요. 이러다 진짜 큰일 치릅니다. 네? 저녁 7시밖에 안 된 시각에 그 자식은 이미 잔뜩 취해서 우리 집에서 난동을 부리고 있었습니다. 두려워하는 딸과 아내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더라도 절대 문을 열어주지 말라고 당부하고 혼자 나와 대문을 열고 사위를 대면했죠. 아마 제가 집에 있는지 예상치 못했던 건지 절 본 그는 흠칫 놀라더니 이내 표정이 둘변해서 겁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현지랑 동거할 때부터 절 못마땅해 하셨죠? 하지만 난 당신 딸과 결혼해서 새끼까지 낳았어. 아무리 아비라도 이젠 나한테는 현지 앗아가지 못할걸? 법적으로는 내 가족이야. 당장 현지 내보내요. 아니, 현지는 너와 이혼할 거고 넌 내 딸과 손주 털끝만큼도 건들지 못할 거야. 그때 사위의 눈동자는 흰자위가 번뜩대기 시작했고 저를 때리는 듯 손을 머리 위로 번쩍 올렸습니다. 전 방어 자세를 취했고 설령 그 자식에게 맞는다 해도 상관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감수하고 나온 것이었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누군가가 나타나서 사위의 팔을 뒤로 비틀어 버렸어요. 누구야? 팔 아파 죽겠다고. 좀 놓아보라고. 어둠 속에서 얼굴을 내민 남자는 여전히 사위의 팔을 뒤틀고 있었고 저를 보며 싱긋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수강 선생님. 오다가 강도가 하나 족치느라 좀 늦었습니다. 이 사내가 그 버러지 같은 사입니까? 그는 러시아 출신의 격투기 선수와 같은 큰 체구에 근육질의 몸을 하고 있었어요. 또한 얼굴의 인상도 범상치 않고 눈매도 매서운 것이 길 가다 만나면 시선을 피할 수밖에 없는 사내였죠. 마치 범죄도시라는 영화의 마동석 배우 같은 인상을 가진 그 남자는 사실 경찰이었습니다. 경찰이가 혹여 사위가 나타나 우리 식구들에게 해를 가할까 싶어 경호할 사람을 붙여준다고 했는데 이자가 바로 그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서장님이 특별 지시하셔서 내가 앞으로 밀착 보호해드릴게요. 그리고 당신은 내가 한번 요모조모 탈탈 털어볼 계획이요. 궁금하면 서울경찰청 폭력계 마동석경이 찾아오면 되셔. 네, 분명히 마동석은 아니고 우리 계에서는 날 그렇게 부르니까 앞으로 자주 봅시다. 경찰의 말투는 깍듯했지만 이미 인상과 힘에 압도당한 사위는 경찰이 팔을 풀어주자마자 두고 보자라는 말을 남기고 줄행랑을 쳤습니다. 그렇지만 그 경찰과 사위의 만남은 이번이 끝이 아니었어요. 사흘 뒤 경찰은 사위가 근무하는 회사의 로비로 찾아가서 국가경찰 공무원증을 제시하며 사위를 찾았죠. 수고하십니다. 전 서울경찰청의 박경희인데 여기 해외 영업부서에 정시우 씨 있죠? 조사 차원에서 지금 좀 보잔다고 전해주십시오. 갑작스러운 경찰의 방문에 당황한 회사 직원은 금세 사위를 로비에서 기다리는 경찰 앞으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아니, 당신이 어떻게 회사까지 온 거요? 또 뵙네요. 그때는 저녁때라 얼굴도 잘 못 봤는데. 이렇게 보니 꽤 말끔한 인상의 신사분인데 어쩌다 그런 짓까지 하셨어? 이현지 씨 스토킹 혐의로 잠깐 조사하러 같이 서에 가주셔야겠습니다. 스토킹 행위 재진 및 처벌 경고 차원이니 협조 바랍니다. 경찰은 사위를 밀쳐대듯 끌고 경찰서로 데려갔어요. 나는 현지 남편이요. 그런 내가 어떻게 스토커란 말이에요. 내 마누라한테 전화랑 문자도 못해? 남편이고 아버지고 간에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연락하고 위협했다면서. 확시. 그리고 언성 낮추지 못해? 경찰이 우스워 보여? 이렇게 시종일관 조사하는 내내 박경희는 사위를 오줌이 지릴 정도로 무섭게 대했다고 합니다. 결국 사위는 겁을 먹고 사내놈이 여자애처럼 거의 울먹이기까지 했다는군요. 도대체 나한테 이렇게까지 하는 거예요? 왜? 난 그저 선량한 시민일 뿐인데 이렇게 흉악한 대하듯 하는 거냐고요. 야, 이 새끼야. 네가 무슨 선량한 시민이냐? 내 동생 같은 현지 때렸다면서 제 자식까지 낳아준 아내한테 손댈 데가 어딨다고, 이 찌질한 자식. 내가 경찰로서 현지 오빠로서 너 끝까지 감시하고 무슨 짓거리 할 기색만 보여도 바로 감빵 쳐넣을 거니까 조심해라. 오빠는 무슨, 현지 오빠는 당신이 아닌데. 그런 게 있어 임마. 어릴 때부터 오빠 동생 하는 사이로 내 친동생 같은 애야. 행여나 현지며 우리 이 선생님네 가족 건들 생각만 해봐라.
아주 너 무사발로 만들어버릴 테니까. 이 주먹 보이냐? 어? 약물하고 사람 때리고 죽이는 놈들 이 주먹으로 다 응징했어. 너 같은 멸치 자식 하나 골로 보내는 건 일도 아니야. 그렇게 한 달이 넘게 박경희에게 시달린 사위는 결국 현지가 보낸 이혼 협의서에 도장을 찍어 돌려보냈고 손주에 대한 친권까지 모두 넘겨주었습니다. 경찰이 몇 번이고 회사까지 찾아가면서 인사과에서 처벌까지 받은 사위를 둘러싼 억측은 사내에 난무했다고 합니다. 저렇게 얌전해 보이는 정 과장님이 무슨 일로 경찰서에 조사받으러 다닌 거야? 어디서 들으니까 사기쳤다는데? 아니야, 내가 듣기로는 의외로 주먹 좀 쓴다나 봐. 옛날에 조직폭력배 출신이었는데 손 씻었다가 최근 다시 범죄 저질렀다고. 어머머, 무서워라. 사람이 보기랑 완전 다르네. 정 과장님한테 이제 아는 채도 말아야겠다. 결국 사위는 더 이상 회사를 다니지 못하고 제 발로 퇴사했다고 하더군요.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서 아마 동종업계 다른 회사로 취업하는 것도 어려울 것 같고요. 내 친구 덕에 딸과 우리 가족은 안전하게 사위를 떼어버릴 수 있었습니다. 감사의 인사를 전하려던 차에 성철이는 저에게 하나의 선물을 주었습니다. 너도 곧 환갑이지 않냐. 우리가 60년 사는 동안 뿌리도 모르고 살아왔지만 이제라도 한번 만나봐라. 너의 친부모님은 이미 세상 떠나진 지 오래고 형 한 분이 살아계시더라. 성철이는 저 몰래 전부터 제 혈육을 찾고 있었는데 최근에 형과 연락이 닿았다고 합니다. 뜻밖의 얘기에 전 혼란스러웠습니다. 어릴 때야 너무나 내 가족을 찾고 싶었죠. 만나면 왜 나를 버렸어야 했는지 이유도 묻고 원망도 해보고 참 할 말이 많았어요. 하지만 이 나이 먹고 혈육이 다 무슨 소용인가 싶었지만 성철이 얘기를 듣고 나서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요일 토요일에 한 설렁탕집에서 드디어 제 친형을 만나게 되었죠. 재환아, 너 정말 재환이 맞냐? 네 이름은 박재환이고 난 박순환이야. 우리가 태어난 곳은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이다. 아버지는 어릴 때 원양어선 탄다고 나가신 뒤로 소식이 두절되었어. 실종신고 뒤로 이미 사망 처리된 지 오래고 엄마는 남의 집 일하며 고생만 하시다 20년 전 63세의 나이로 돌아가셨다. 나도 없는 집에서 제대로 공부도 못하고 그냥 작은 가게 하나 내면서 하고 있어. 네가 없으면 입 하나 준다고. 엄마가 어느 날 널 버스터미널에 버리고 오셨는데 그때가 바로 아버지 실종신고한 직후였지. 널 두고 온 뒤로 엄마는 하루도 울지 않는 날이 없으셨다. 눈 감을 때도 네 이름만 되뇌다 가셨는데 좀 더 일찍 만났더라면 어머니 한은 풀고 가셨을 것을. 저보다 3살 많은 형은 겉보기에 10살은 좋게 많아 보였습니다. 까맣게 그을린 얼굴에 깊이 패인 주름이 그동안 그가 얼마나 고된 삶을 살아왔는지를 여실히 보여주었죠. 하지만 전 형이 하는 말이 그대로 마음에 와닿지 않았어요. 그가 읊어대는 우리 엄마 얘기고 가정사고 마치 남의 이야기를 듣는 기분이었죠. 그나마 내 진짜 이름과 생일을 찾은 것이 만족스러울 뿐이었어요. 형은 저에게 낡은 사진을 하나 보여주었습니다. 기억나겠나? 네가 2살 때 내가 5살 때 찍은 가족 사진이야. 이게 유일하게 우리 내 가족이 실제로 있었다는 증거가 되겠구나. 처음 보는 그 흑백 사진 속 내 부모의 모습은 처음 보았지만 왠지 모르게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심하게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 사진 가져가도 되겠습니까? 물론이야. 엄마가 혹여라도 너 만나게 되면 이 사진 보여주라고 했다. 여기 입고 있는 옷. 네, 압니다. 내가 버려진 날 입고 있던 옷이라고 수녀님이 저에게 보여주셨거든요. 그 사진에서 제가 알 수 있는 거라고는 아기였던 제가 입고 있는 코끼리 무늬 네이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오래된 그날이 마치 기억이라도 나는 듯 갑자기 제 눈이 촉촉해졌죠. 짧은 만남과 설렁탕 한 그릇을 비우고 형과 헤어졌습니다. 아마도 형은 상당히 힘들게 살아오신 것 같았습니다. 지금은 명절 때마다 화성시에 살고 있는 형을 한 번씩 만나러 내려가고 있죠. 나에게도 이제 명절에 찾을 피부치가 있다는 사실이 그저 고마울 뿐이에요. 형과 만나고 집에 돌아오면서 동행해준 성철이에게 고마운 마음이 들어 물끄러미 쳐다봤습니다. 형이라도 만나봤으니 그나마 다행이다. 이제 한 풀렸냐? 어때? 경찰서장 친구 덕 처음으로 본 소감이?
처음이라니. 내 딸 일도 그렇고 네가 참 내 은인이다. 정말 고맙다. 그런데 너는 네 가족은 찾아봤냐? 나라고 왜 안 찾아봤겠냐? 지금 하늘 아래 안 계시더라. 아무도.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미 자신의 핏줄을 찾아보았지만 나에게조차 말하지 못할 어떤 사연이 있는 것 같아 전 다시 묻지 않았어요. 진짜 가족 만나보고 나면 내가 고아인 이유를 찾을 줄 알았어. 그 이유라도 이해되면 날 버린 엄마를, 가족을 용서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용서고 이해고 간에 그냥 마음이 헛헛하기만 하구나. 지금 내 가족들에게 최선을 다하고 싶은 마음뿐이야. 그래, 우리도 벌써 반평생 넘게 살았다. 이제 우리도 은퇴하고 노년으로 접어들겠지. 그러니 이제 그만 털어버리자고. 우리를 한평생 지겹게 따라다닌 고아라는 결핍, 그 하늘 말이야. 친구 녀석의 말이 맞았습니다. 어쩌면 고아라는 꼬리표는 남들이 지어준 게 아니라 제가 끝내 놓지 못하고 있는 것일지도요. 이 나이에 제가 고아라는 것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주변에 부모님이 계시던 친구들도 모두 잘 보내드리고 도리어 친구 중 몇 명은 병으로 사고로 세상에서 없어진 마당에 말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성철이랑 고아 시절 이야기를 하고 고아라서 이 악물고 살았던 세월에 대한 연민과 보상 심리가 아직 남아 있었던 것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젠 모두 털어버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남은 세월 동안 병원 환자들을 열심히 돌보며 내 아내와 건강하게 사이좋게 살아갈 생각입니다. 이혼한 딸은 우리 집에 함께 살고 있는데 돌이 지난 손주놈이 어찌나 귀여운지. 그 녀석 보는 맛에 퇴근도 서두르게 되지 뭡니까? 또 극악무도한 사위놈이 언제 또 내 딸과 손주에게 위협을 가할지 모르니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일찍 집에 들어가는 이유도 있습니다. 혹시 몰라서 개인 경호업체에 의뢰해놓고 가족들 보호를 철저히 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한자 만열필로 눌러 제 사연을 글로 쓰다 보니 이제 팔까지 저려오는군요. 차린 것이 별로 없는 조촐한 밥상이었지만 맛있게 드셔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늘 여러분 가정의 건강과 가족들의 화목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며 전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여러분은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저는 요즘 다시 고향으로 내려와서 살고 있습니다. 남편이 죽으며 서울로 올라갔었는데 다시 오니까 기분이 헛헛합니다. 남편하고 힘들게 아이들을 키운 기억도 나고 하늘로 간 남편이 그립기도 해요. 고향을 생각하면 참으로 복잡한 마음이 드는데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저는 지금 나이가 60대인데 인생을 돌아보면 참 굴곡이 많았어요. 그럼 바로 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애미야, 거기서 뭐하고 있는 거야? 빨리 와서 네 시아버지랑 남편이 힘들게 잡아온 생선 정리해야지. 아유, 느려 터져서 보기만 해도 답답해. 어머님, 잠시만요. 막내 기저귀만 갈고 바로 갈게요. 죄송해요. 아이고, 우리야. 너무 힘들다.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집안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바로 성인이 되자마자 시집을 가게 되었어요. 요즘 시대에는 전혀 그런 일이 없지만 저 때는 할 게 없으면 빨리 결혼하는 게 당연했거든요. 아니, 할 게 있어도 여자들은 결혼이 목표인 사람도 많았죠. 아무튼 찢어지게 가난한 친정은 제 뒷배가 되어주지 못했습니다. 시댁은 3대째 배를 타고 바다로 가서 생선잡이를 하는 집안이었어요. 남편도 시아버지를 따라 바다로 나가 일했었죠. 새벽부터 일어나서 눈도 뜨지 못한 채로 나가는 남편이 안쓰러웠어요. 여보, 아까 보니까 밥도 제대로 못 먹는데 무슨 일 있어? 내가 일하느라 신경을 제대로 쓰지 못해서 미안해. 당신이 챙겨준 도시락으로 오늘도 아버지랑 배에서 맛있게 먹었어. 내가 항상 당신에게 고마운 거 알지? 에이, 아니야, 괜찮아요. 그냥 애들이 말을 안 들어서 힘드니까 그런 거지. 우리 애들이 무려 5남매잖아. 그래도 애들 다 키우면 뿌듯하겠지? 언제 다 클까 싶기도 하고. 그럼 당연하지. 나도 잘할 때는 몰랐는데 다 크니까 형제가 있는 게 그렇게 든든할 수가 없더라. 혼자 집에서 집안일하고 애들 키우느라 당신이 고생이 많아. 항상 고마워. 남편하고 저는 무려 5명의 아이를 낳았습니다. 저 때는 자식을 많이 낳는 것이 당연한 시대였어요. 문제는 남편이 바다에 가서 일하느라 워낙 바빴습니다.
그래서 저는 혼자 집에서 아이를 키우며 집안일을 하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아유, 반찬 이게 뭐니? 너는 친정에서 배운 음식이라곤 이런 멸치볶음, 두부조림 이게 다야? 너 같으면 이런 반찬하고 밥을 먹고 싶겠어? 어머님, 입맛에 안 맞으세요? 죄송해요. 제가 신경 쓴다고 썼는데 아직 많이 부족해요. 내일은 더 맛있게 만들게요. 혹시 드시고 싶은 거 있으세요? 있으면 해주려고? 또 소금 잔뜩 넣어서 짜서 못 먹게 하거나 한강물처럼 밍밍해서 아무 맛도 안 나게 할 거잖아. 너는 그래도 시집 온 지 몇 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이렇게 서툴러? 죄송해요. 저도 열심히 한다고 한 건데 다음번에는 더 잘할게요. 그러니까 너무 노여워하지 마세요. 남편하고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시어머니와 고부 갈등은 아주 심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대놓고 싫어하셨어요. 차라리 이유가 있으면 제가 고치기라도 했을 텐데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냥 며느리인 제가 싫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괜히 꼬투리를 잡아 저를 괴롭혔습니다. 심지어 시어머니는 우리 자식들도 성별로 차별하셨어요. 저랑 남편은 남아선호 사상이 하나도 없었고 모든 자식이 소중했는데 시어머니가 오히려 나서서 차별하더라고요. 계집 애들은 저리 가라. 이거는 우리 소중한 손자들 거니까 너희는 넘보지 마. 내가 우리 손자들만 먹이려고 시장 가서 사온 거야. 어디 손을 대려고 해? 대를 잇는 건 우리 손자들이야. 어머님, 그래도 애들인데 같이 나눠 먹으면 좋잖아요. 이렇게 아들만 챙기면 교육상에도 좋지 않고 또... 시끄럽다. 내가 내 돈으로 우리 손자들만 먹이겠다는데 뭐가 말이 많아? 너는 가서 빨리 밥이나 해. 곧 너희 시아버지랑 남편 올 때잖니. 우리 오남매는 장남, 차남, 그리고 셋째와 넷째는 여자아이고 막내는 남자였어요. 그래서 우리 딸들에게 저는 시어머니 몰래 더 챙겨주고는 했습니다. 이런 시어머니와 같이 살며 저는 나중에 만약 며느리가 생긴다면 진짜 잘해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도 남편과 시아버지는 저에게 시어머니처럼 못되게 굴지는 않았으니 그나마 버텼는데 그것도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족에 불행이 찾아왔거든요. 그날은 천둥 번개가 치고 아주 비가 많이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보통 이러면 절대 배를 띄우지 않아요. 그런데 시아버지가 그날 유독 고집을 부리셨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다. 내가 바다에 나간 게 하루 이틀이야? 나한테 딸린 식구가 몇인데 가서 생선 한 마리라도 더 잡아서 가족들 먹여 살려야지. 걱정하지 말고 들어가라. 오래 안 있을 거야. 금방 올 거니까 걱정하지 마. 아버지 안 돼요. 그러면 저도 데려가세요. 혼자 이 날씨에 아버지를 바다로 보내는 것은 제가 용납 못해요. 여보, 어머니, 저 아버지랑 같이 다녀올게요. 보니까 비가 곧 그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딱 보니까 안 돼. 가지마, 어? 지금 비가 이렇게 내리는 거 보면 분명 배가 뒤집힐 거야. 여보, 돌아와. 안 돼. 얘, 넌 뭐 하고 있는 거야? 빨리 네 시아버지랑 남편을 말려야지. 비가 너무 많이 내려 시야 확보도 어려웠는데 시아버지는 굳이 배를 타고 나가셨어요. 그런 시아버지를 혼자 보낼 수 없다고 남편은 따라갔고 시어머니는 말리셨죠. 저는 그날따라 유독 보채는 막내를 달래느라 정신도 없었고 무엇보다 시아버지의 고집을 아는 상태였습니다. 시아버지는 마음먹은 것은 반드시 해야 하는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말려도 듣지 않는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아버지와 남편을 보내고 저도 당연히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어떡하지? 비가 도저히 그치질 않네. 이러다 배가 뒤집힐 것 같은데. 저기 박 선장님, 지금 우리 시아버지랑 남편이 바다로 갔는데 돌아오라고 해야지 않을까요? 이 날씨에 배를 타고 바다로 갔다고? 목숨이 두 개야? 무슨 정신으로 그런 거야? 애초에 나가게 하지 말았어야지. 아이고, 그 양반 또 고집 부렸네. 죽고 싶어 환장한 게 아니라면 나가면 안 돼. 어떡하니 어떡해. 그러게 너는 왜 옆에서 보고만 있던 거야? 이러다 내 남편하고 아들 죽으면 다 너 때문이야. 알겠어? 하여간 도움이 안 돼. 아이고, 아줌마, 왜 그걸 며느리 탓을 해요? 본인들이 배 띄어서 나간 건데. 아무튼 일단 기다려 봅시다. 이러다 멀쩡하게 돌아올 수도 있어요. 워낙 배를 다루는데 선수니까 뭐.
시간이 점점 흐르고 마을 사람들도 같이 걱정하기 시작했어요. 기적처럼 다시 2명이 돌아오길 바랐는데 해가 뜨고 비가 멈춰도 시아버지와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구조대가 나가서 2명을 발견했는데 안타깝게도 시아버지는 이미 하늘로 간 상태였어요. 정말 기적적으로 남편은 숨이 아직 붙어있는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 이렇게 살아있는 상태로 발견되는 게 진짜 희박하거든요. 너무 다행입니다. 의식은 없어도 나중에 눈을 뜰 수도 있으니 희망이라도 있잖아요. 돌아가신 분은 안타깝게 생각해요. 아이고 여보, 내가 그렇게 나가지 말라고 했잖아. 나는 어떻게 살아. 아이고, 내 아들, 불쌍한 내 아들. 우리 아들 눈 떠봐. 엄마 왔어. 구조대원이 뭐라 하는지 귀에 들리지도 않았어요. 너무 충격적이었고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는 손을 쓸 수도 없는 상태였고 우리 남편은 마치 잠을 자는 것처럼 병원에 그대로 입원하게 되었어요. 이게 다 너 때문이야. 이 망할려나. 네가 말렸어야지. 비가 그렇게 오는데 바다로 가는 것을 그냥 그대로 냅둬? 나였으면 절대 그렇게 안 했어. 내 남편 살려내라고. 아유, 왜 이러세요? 며느리가 무슨 잘못을 얼마나 했다고. 갑자기 혼자 5명이나 되는 아이들을 키워야 하는데 거기다 대고 이러면 어떡해요. 그리고 바다로 나간 것은 본인들의 의지였잖아요. 너무 뭐라고 하지 마세요. 당신이 뭘 알아? 저리 안 꺼져? 남의 집에는 왜 와서 난리야? 우리 집 일에 신경 끄고 갈 길 가. 내 남편 살려낼 거 아니면 꺼져. 시어머니는 우리 가족의 불행을 다 제 탓으로 돌렸어요. 이웃들이 말릴 정도로 저에게 심하게 뭐라고 했는데 막상 제 귀에는 들리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누구의 탓도 할 생각이 없었어요. 아니,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당장 제 밑으로 5명의 아이들이 있었는데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돈을 벌어야 하는지 막막했거든요. 시집와서 계속 집에서 아이를 낳고 살림만 했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거기가 바닷가라 대부분이 수산업에 종사했는데 배를 타고 바다로 가는 법도 몰랐거든요. 그리고 알았다고 해도 우리 아이들이 그때 죄다 어렸어요. 일단 급한 대로 수산시장에 나가 물고기를 손질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다행히 우리 집 사정을 아는 분들이 저를 직원으로 채용해 주셨죠. 힘들어도 꾹 참고 일했어요. 나가서 돈을 더 벌어와. 이 돈으로 우리가 어떻게 먹고 사니? 우리 아들 불쌍해 죽겠다. 이러다 우리 아들 죽으면 그땐 어떡할 거야? 내 새끼 병원비랑 우리 손자들 식비가 부족하잖아. 나가서 돈을 더 벌어오라고. 어머니, 저도 참을 만큼 참았어요. 제가 죽어라 밖에서 돈 벌어오는 거 모르세요? 아시잖아요. 동네 사람들도 저보고 안쓰럽다고 하는데 어머니는 왜 그러세요? 뭐? 네가 지금 집안의 남자들이 이 모양이 됐다고 시어머니를 우습게 하는 거냐? 내가 우스워? 우습냐고?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이래도 돼? 너 옛날이면 이미 집에서 쫓겨났어. 아무것도 가진 게 없으면서. 그래서 저도 열심히 일하잖아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수산시장 가서 생선 다듬고 시간 나면 다른 식당 가서 설거지하고. 남들은 이렇게 일하는 제가 안쓰럽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머니는 왜 저를 못 잡아먹어 안달이세요? 그런 생활이 지속되자 저도 더는 참고만 있을 수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시어머니와 다투는 일도 많아졌습니다. 잠도 줄이고 밥도 안 먹어가며 이랬는데 돌아오는 것은 시어머니의 구박이었으니 저도 속상했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지지 않고 대응하자 더 분노하셨죠. 집안 분위기가 이러니 아이들도 눈치를 많이 보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래서 아직도 우리 오남매에게 미안한 부분이 이거랍니다. 어머니, 현수가 체육을 포기한다고 하더라고요. 저한테 여전히 야구가 좋지만 집안 사정상 더 지족할 수는 없다고 하던데 제가 봤을 때 우리 현수 운동에 재능 많아요. 이대로 시기 놓치면 평생 후회할 것 같습니다. 저도 우리 장남이 야구에 재능이 아주 많다는 것은 알아요. 그런데 선생님도 아시잖아요. 우리 집이 지금 사정이 너무 안 좋아요. 애들 학비도 겨우 내고 밥도 겨우 먹이고 있어요. 아니, 밥도 가끔은 돈이 없어서 고구마로 대체해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야구를 시키겠어요. 그렇죠. 현수 본인도 그걸 아니까 자기가 스스로 그만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아쉬워서 한 말이에요. 워낙 유망주라 서울에서도 현수 하나 보려고 많이 내려오고 하니까요. 말씀하신 것은 잘 알겠습니다. 제가 제일 속상했던 점은 바로 장남이었어요. 장남은 어렸을 때부터 유난히 운동을 매우 잘했거든요. 특히 야구에 소질이 있는 아이라 학교 체육 선생님의 재능을 알아보고 밀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운동하는 사람이 있으면 아실 텐데 운동도 돈이 있어야 가능한 종목이거든요. 장비도 그렇고 훈련비도 그렇고 우리 집 상황상 절대 운동을 시키질 못했어요. 현수야, 엄마가 너무 미안해. 우리 아들 그렇게 좋아하고 잘하는 것도 못 시켜주고 네 아빠 병원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엄마가 도저히 아무리 이래도 우리 아들 운동을 지원 못해줘. 엄마 괜찮아. 이런 상황에서 내가 계속 야구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내 욕심이잖아. 나는 그냥 빨리 학교 졸업해서 우리 동생들 키우는 게 내 목표야. 아빠 병원비도 내가 벌어서 낼게. 빨리 어른이 되었으면 좋겠어. 그래야 엄마를 도울 수 있잖아. 내가 이 세상에서 지금 믿을 수 있는 것은 바로 너 하나야. 엄마가 너무 미안하고 고맙다. 남들은 장남에게 모든 것을 쏘아붙던데 엄마는 오히려 너를 제일 못 챙기고 있네. 아들 고맙고 미안하다. 사람이 사정이 다 다르잖아. 그러니까 엄마는 나한테 미안해하지 마. 내가 얼른 졸업해서 우리 엄마 더 일 안 하게 노력할게. 동생들도 내가 책임질 거야. 알겠지? 본인이 그렇게 좋아하고 잘하던 것을 상황 때문에 포기했지만 장남은 오히려 저를 위로했어요. 흔히 말하는 아픈 손가락 아시죠? 저한테 장남은 아픈 손가락이었습니다. 이런 장남은 실제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인근에 있는 공장에 취업했어요. 집에도 들어오지 않고 일부러 잔업까지 하며 돈을 벌어 동생들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엄마, 이번 달 월급이야. 이걸로 동생들 학비 내고 부족한 거 없게 해줘. 그리고 아빠 병원비도 내가 병원에 가서 어느 정도 갚았어. 혹시 나 몰래 돈 빌린 거 있어? 그런 거 있으면 말해. 현수야, 엄마가 너무 고맙다. 확실히 네가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우리 집 형편이 많이 나아졌어. 엄마도 이제 잠자는 시간이 늘었거든. 만약 네가 없었다면 엄마는 동생들을 데리고 길거리에서 살았어야 해. 나도 내가 성인이 되어 돈을 벌 수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 엄마가 나 때문에 부담이 덜 된다니까 너무 기쁘다. 아, 엄마, 할머니는 어떻게 할 거야? 동네 사람들이 할머니 노망 논 거 아니냐고 말이 많아. 장남이 성인이 되어 돈을 버니까 확실히 경제적으로 부담이 덜 됐어요. 동생들을 위해 본인 몸을 희생하며 돈을 버는 장남을 보며 마음이 아프면서도 참 대견했습니다. 하지만 제 인생은 도대체 왜 이렇게 험난할까요? 이제 겨우 숨통이 트이나 싶었더니 시어머니가 말 그대로 노망이 났습니다. 내 남편, 저기요, 우리 남편 못 봤어요? 우리 남편은 바다로 갔나? 아닌가? 죽은 거 아니야. 우리 남편은 안 죽었어. 뭘 봐? 뭘 보냐고? 시어머니는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마구하며 동네를 돌아다녔어요. 워낙 좁은 동네라 서로가 아는 사이였는데 주민들은 우리 집에 와서 저에게 뭐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그쪽 집 사정 안타까운 건 나도 알지. 그런데 할머니 단속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우리 집 앞을 무서워서 못 다니겠다니까. 저렇게 허공을 보면서 막 혼자 웃고 우는데 무서워 죽겠어. 나도 무서워서 왔어요. 아니, 혼자 저러면 누가 뭐라고 하나? 왜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시비를 걸어? 심지어 아이들한테도 그러더라고. 우리 아들한테는 갑자기 본인 아들이라고 병원에 있는 사람이 내 아들이래. 말이 돼? 그러셨구나. 죄송해요. 제가 우리 할머니 단속 열심히 할게요. 그러니까 우리 집은 그만 찾아오세요. 우리 동생들도 그렇고 어머니도 곤란해하잖아요. 아주머니들 제가 대신 사과할게요. 그러니까 화 푸시고 집에 가셔요. 네? 주민들이 화가 나서 집에 오면 그걸 달래는 것도 우리 장남이었어요. 자라면서 그런 장남에게 제가 얼마나 심적으로 의지했는지 모릅니다. 시어머니는 결국 치매 판정을 받았고 우리 집에는 환자가 2명이나 생기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치매 증상은 환청, 환각 등이 있었고 자꾸 집을 나가는 증상이었어요. 엄마, 할머니가 또 집 밖으로 혼자 나갔어. 진짜 할머니 때문에 미치겠어. 너무 힘들고 피곤해. 이게 이번 주에만 도대체 몇 번째야? 우리 너무 힘들어.
저번에는 우리 학교 앞에서 난동을 피워서 내가 얼마나 친구들 앞에서 창피했는지 알아? 그리고 자꾸 나만 보면 아빠를 그렇게 찾아. 아이들은 시어머니의 치매 증상에 상당히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래도 그런 시어머니를 다른 곳으로 보낼 수는 없었어요. 요양원에 보낼 돈이 없었거든요. 그렇게 치매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던 저한테 그나마 다행이었던 점은 남편이 몇 년 후에 눈을 떴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여보, 이게 얼마만이야? 나는 당신이 영영 깨어나지 못할 줄 알았어. 이렇게 눈을 뜨다니 나 너무 기뻐. 내가 옆에서 열심히 간호할 테니까 조금만 더 힘을 내자. 지금 깨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말하는 게 힘들 거라고 했어. 굳이 말 안 해도 돼. 남편이 의식이 들자 옆에서 간호할 사람이 필요했어요. 집 안에는 치매 환자가 있었고 병원에는 이렇게 수발들 사람이 필요했죠. 몸이 하나여도 모자랐던 시절이랍니다. 남편의 몸이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저는 거의 병원에서 지냈어요. 그래서 치매 시어머니를 돌보는 일은 장남이 거의 도맡아서 했습니다. 나머지 아이들은 시어머니를 감당하는 것을 힘들어했거든요. 현수야, 미안하다. 엄마가 아빠 간호하느라 집에 신경을 못 쓰네. 일하느라 바쁜데 이렇게 할머니랑 동생들까지 돌보고. 엄마는 너한테 왜 이렇게 미안한 일만 생기는 걸까? 우리 아들 고맙고 미안하다. 엄마, 힘들 때일수록 뭉쳐야 하는 게 바로 가족이야. 그러니까 나한테 미안하다는 말은 그만해. 나는 진짜로 우리 가족을 위해서라면 전혀 힘들지 않아. 오히려 우리 동생들이 나를 믿고 의지했으면 좋겠어. 저한테 유일한 버팀목은 우리 장남이었어요. 이런 생활이 지속되면서 다른 자식들은 대학도 가고 본인 하고 싶은 일들을 하며 자기 살 길을 찾아갔습니다. 누구 하나 탈선하지 않고 잘 자라주어 고마웠어요. 그러면서 본인을 희생하며 동생들에게 자기 인생을 바친 장남에게 미안한 마음은 더 커지게 되었습니다. 내가 형보다 먼저 결혼해도 진짜 괜찮아? 형, 혹시 만나는 여자 있으면 먼저 결혼해도 돼. 평생 성인이 되자마자 우리 책임지느라 그동안 고생 많았어. 이제 형도 형 인생 살아야지. 안 그래, 엄마? 그래, 맞아, 현수야. 이제 가족들에게 그만 베풀고 네 인생 살아. 둘째는 결혼한 여자가 있으니 다행인데 우리 현수는 만나는 여자도 없는 것 같던데 맞니? 아이 참, 몇 번을 말해. 나는 괜찮아. 그러니까 둘째 네가 먼저 결혼해도 돼. 그리고 내가 그동안 모은 돈으로 집도 얻어서 살아. 나는 내 인생은 우리 가족을 위해 희생하기로 예전부터 마음먹었어. 나머지 동생들도 결혼하는 거 다 봐야 마음이 편할 것 같다. 형, 고마워. 이 은혜 절대 잊지 않을게. 나는 형이 얼마나 고생하면서 돈 벌었는지 다 알아. 심지어 장남은 남들은 다 하는 연애도 하지 않았어요. 둘째가 장남보다 먼저 결혼해서 집을 나갔고 그 뒤로도 셋째와 넷째까지 결혼했습니다. 동생들이 먼저 결혼하는데도 장남은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본인이 뼈 빠지게 잔업을 하며 번 돈을 결혼 자금에 보태라고 주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뿌듯한 마음보다는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이 훨씬 컸어요. 어느새 제 아픈 손가락인 장남은 노총각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이고, 노인네가 드디어 하늘로 가셨네. 그래도 아들이 의식 돌아온 거 보고 가셔서 그나마 다행이야. 하늘에서는 편안하게 남편 만나서 잘 사셨으면 좋겠네. 그러니까요. 저는 이제 어머님께 안 좋은 감정도 없어요. 그냥 이제 말 그대로 편안한 상태가 되시길 바래요. 천국에서라도 행복하게 살아야죠. 우리 어머님도 고생 많으셨어요. 시어머니도 시아버지를 따라 하늘로 가게 되었어요. 막판에 치매가 매우 심해서 저도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돌아가시니 제 마음이 마냥 편하지는 않더라고요. 너무 미운 시어머니였는데 미운 정이 들었었나 봐요.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남편도 어느 정도 어눌하게 말은 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의사는 남편의 상태가 좋은 편은 아니라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살아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힘든 인생이어도 버티면서 살고 있었는데 한 가지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엄마, 나 만나는 여자 생겼어. 큰 문제가 없다면 아마 이 여자와 결혼할 것 같아. 우리 근처의 도시에 사는 여잔데 내가 일하면서 왔다 갔다 하다 만나게 됐어. 어리지만 예쁘고 친절해서 이런 사람이라면 결혼하고 싶더라. 뭐?
아, 세상에, 우리 첫째 아들이 드디어 결혼한다고? 이게 무슨 일이야? 엄마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어. 우리 장남의 결혼이 내 인생의 고민이었는데, 어머, 웬일이니? 장남이 드디어 결혼할 여자를 찾았다는 거였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장남은 며느리가 될 여자를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에게 시집살이를 심하게 당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며느리들이 심기를 건드리는 것을 매우 싫어했어요. 오히려 우리 딸들보다 며느리들에게 더 잘해줄 정도였습니다. 첫째 며느리가 집에 인사 온다길래 며칠 전부터 요리에 신경을 썼어요. 다른 자식도 물론 소중하지만 장남은 저에게 의미가 아주 특별했으니까요. 어머, 어머님, 이게 다 뭐예요? 제가 해산물 좋아하는 것은 어떻게 하시고 이렇게 준비해 주셨어요? 저 진짜 갈치조림은 밥 2공기도 먹어요. 세상에, 제가 다 좋아하는 것들이네요. 그러니? 다행이다. 내가 우리 장남에게 며느리 될 사람이 해산물을 좋아한다는 소리를 듣고 며칠 전부터 준비한 거야. 입맛에 맞았으면 좋겠네. 만약 입맛에 안 맞으면 미안하다. 다음에는 더 맛있게 해줄게. 첫째 며느리의 첫인상은 아주 좋았습니다. 어찌나 살가운지 우리 장남이 여자 하나는 잘 골랐다 싶었어요. 다른 며느리들은 착하고 선했는데 동시에 성격이 내성적이라 조용했거든요. 그런 며느리들이 싫었던 것은 절대 아닌데 아무래도 밝은 성격의 며느리가, 그것도 첫째 며느리가 좋았습니다. 현수야, 엄마가 네 결혼에 많은 돈을 못 줘서 미안해. 너는 동생들한테 그동안 모은 돈을 결혼 자금으로 줬는데 오히려 너는 가져가는 돈이 없네. 내가 진짜 너한테는 면목이 없다. 에이, 엄마, 내가 뭐 그런 거 바라고 애들 뒷바라지 했어? 아닌 거 알잖아. 애초에 나는 그 돈을 돌려받거나 나도 똑같이 받아야 한다는 생각 자체가 없었어.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마. 너무 슬펐던 점은 장남은 일하면서 모은 돈을 다 동생들 결혼 자금으로 주었는데 저는 장남에게 줄 돈이 없다는 거였습니다. 장남에겐 평생 미안한 마음뿐이었죠. 그래서 첫째 며느리에게 더 잘하려고 애썼던 것도 있어요. 형님은 매번 시댁에 오면 하는 것도 없이 저렇게 혼자 앉아있어요. 솔직히 어머님이 며느리들한테 얼마나 잘해주시는데 너무해요. 어떻게 혼자만 쏙 빠져서 저럴 수가 있는 거죠? 요리가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가 보다. 내가 더 잘 테니 아가, 너도 가서 쉬렴. 나는 괜찮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응? 어머님 손목도 안 좋으시면서 왜 그러세요? 저야말로 괜찮아요. 형님은 제가 좋게 보고 싶어도 너무 밉상이에요. 저라면 절대 저렇게 행동 안 해요. 너무 얄미운 게 아주버님이 있으면 저런 행동 안 하는 거 아시죠? 첫째 며느리는 결혼하고 행동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여우처럼 장남이 있으면 살갑게 다가오는 척하며 도왔는데 장남이 자리를 비우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소파에 누워서 핸드폰을 하기 바빴습니다. 그걸 보며 둘째 며느리도 그렇고 딸들이 불만이 매우 많았어요. 내가 시누이 집 한다고 할까봐 일부러 가만히 있는데 아무리 봐도 첫째 새언니는 너무해. 저라면서 엄마가 만든 반찬은 쏙 가져가더라? 어떻게 사람이 저러니? 아휴. 너무 뭐라고 하지 마. 그래도 너희 오빠랑 결혼해서 사는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싫어도 티 절대 내지 마. 너희를 오빠를 봐서라도, 알겠어? 나도 당연히 오빠 생각해서 가만히 있는 거지. 우리 오빠가 평생 연애라고는 안 하고 우리를 위해 살아서 저런 여우 같은 여자한테 홀랑 속은 거지. 진짜 순진해서 걱정이야. 차라리 좀 놀 거 다 놀았으면 얼마나 좋아? 너희 오빠가 워낙 우리를 위해 살아서 그렇지. 엄마도 너희 새언니가 완전히 마음에 드는 것은 절대 아니야. 그냥 장남 얼굴을 봐서 참는 거야. 장남은 젊은 시절을 다 우리 가족을 위해 바쳐서 여자에 있어서는 문외한이었거든요. 그래도 본인은 만족하며 사는 것 같아 첫째 며느리에게는 전혀 티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사건이 하나 발생했어요. 의식을 차린 후 병원에 계속 입원해 있던 남편이 하늘로 가게 되었습니다. 워낙 오래 입원해서 건강이 안 좋았고 예견된 일이었지만 당연히 슬펐어요. 그렇게 남편이 죽고 제 앞으로 사망보험금이 나왔습니다. 막내까지 결혼하고 다 나가서 살기 시작하니 집에는 저만 혼자 남게 되었어요.
시집 오고 계속 이 집에서 살았는데 시부모님은 다 돌아가시고 남편도 죽고 아이들도 결혼해서 나가니 저만 남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심하게 외로움을 타기 시작했어요. 미워도 미운 정이 차라리 낫더라고요. 제가 외로워하는 것을 제일 먼저 눈치챈 것은 바로 장남이었습니다. 엄마 외롭지? 나랑 같이 살자. 내가 아내한테 말했더니 아내도 괜찮대. 나는 엄마가 혼자 그렇게 외롭게 사는 거 원하지 않아. 아유 됐다. 나는 너희 할머니에게 시집살이를 너무 많이 당해서 며느리들 괴롭히는 것 질색이야. 내가 너희 집에 가면 며느리가 얼마나 괴롭겠어. 내가 그래서 아내한테 말했더니 아내가 오히려 그럼 이 집 팔고 돈 합쳐서 같이 살자고 하던데? 이번 주말에 아내랑 같이 찾아갈 테니까 진지하게 얘기해요, 그럼. 장남은 외로움을 타는 저에게 같이 살자고 얘기하더라고요. 하지만 며느리 눈치가 보여 가기가 싫었습니다.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던 입장이라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거든요. 그런데 며느리는 장남과 찾아와서 저에게 같이 살자고 오히려 저를 설득했습니다. 저는 진짜 어머님하고 같이 사는 거 좋아요. 그러니까 이 집 팔고 우리가 지금 사는 집도 팔아서 더 넓은 곳으로 이사가서 살아요. 어머님만 괜찮으면 언제든지 환영이에요. 아, 그러니? 나는 너희들에게 내가 짐이 될까봐 그게 무서웠는데 네가 그렇다면 나는 너무 좋지. 아이고, 가서 내가 최대한 거슬리지 않도록 하마. 고맙다. 며느리의 설득에 저는 남편의 사망보험금과 집을 팔고 남은 돈, 그리고 제 비상금까지 수중에 있는 모든 돈을 다 합쳤어요. 진짜 저에게 남은 돈이라고는 없는 상태로 그렇게 첫째 아들네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엄마가 이 돈들 다 장남에게 주고 싶은데 그래도 되는 거지? 너희도 알잖니. 첫째가 너희 결혼자금 되느라 내가 장남에게 준 돈이 없어. 엄마의 마지막 소원이야. 엄마, 당연하죠. 게다가 지금 엄마까지 모시고 산다는데 당연히 그 돈은 형을 주는 게 맞지. 우리는 아무 불만이 없어요. 여기서 싫다고 하면 안 되는 거지. 맞아. 형이 우리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는데 누가 여기서 싫다고 그래? 오히려 우리가 형한테 갚아야 하는데 그럴 수가 없어서 속상하지. 그 돈들 다 형 준다고 해도 아무도 뭐를 안 하니까 걱정하지 마. 다행히 나머지 자식들도 불만이 없었어요. 오히려 제 돈을 다 장남에게 모조리 주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죠. 그렇게 저는 장남의 집으로 들어가서 살게 되었는데 제 생각과는 너무 현실이 달랐습니다. 며느리가 너무 다른 사람인 것처럼 느껴졌어요. 결혼 전에 보았던 살가운 사람은 어디 가고 마치 악마처럼 저를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화장실 청소 이거 다 하신 거예요? 물때가 다 안 지워졌는데... 다시 해주세요. 그리고 아이 좀 이따 봐주세요. 저 친구 만나러 가야 해서요. 어머님, 저 갈비찜 먹고 싶은데 어머님이 좀 해주세요. 그리고 아들 먹을 계란말이도 부탁드려요. 저는 그럼 친정에 다녀올게요. 저녁 전까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머님, 이거 뭔지 보이세요? 청소기 언제 돌리셨어요? 제가 분명히 아침에 청소기 돌려달라고 부탁드렸잖아요. 제가 힘든 부탁한 건가요? 며느리는 저를 마치 가정부처럼 부려먹었어요. 저도 처음에는 저와 같이 사는 게 고마워서 청소며 빨래며 나서서 했는데 날이 갈수록 심해지더라고요. 심지어 며느리는 손자를 돌보는 것도 죄다 저를 시켰습니다. 하지만 저는 절대 불만을 말하지 못했어요. 첫 번째로 시어머니에게서 시집살이를 당해서 며느리에게 싫은 소리를 하지 못했고, 두 번째로는 바로 장남의 아내였기 때문이죠. 제가 살면서 너무 힘들 때 의지했던 사람이 바로 우리 첫째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장남에게는 평생 미안한 마음뿐이라 차마 며느리에게 싫은 소리가 나오지 않더라고요. 엄마, 저 왔어요. 오늘은 뭐 했어요? 내가 듣기로 우리 아파트의 노인정도 되게 크다던데 거기 가봤어? 엄마 덕분에 우리가 서울 시내 이런 고급 아파트에서 살고 너무 고마워. 장남은 여전히 저에게 효자였습니다. 제가 돈을 줘서 첫째 아들네 부부는 서울에 있는 대단지 고급 아파트로 이사 왔는데 저는 막상 그 혜택을 누리지 못했어요. 할머니, 나 솜사탕 사줘. 할머니, 나랑 놀이터 가자. 놀이터에서 나랑 축구하면서 놀자. 어? 할머니, 나가자. 할머니! 손자를 돌보는 일도 어느새 제가 다 전담하기 시작했거든요. 며느리는 손자를 키우며 힘든 일은 다 저를 시켰어요.
씻기는 거나 유치원에서 데리고 오는 것도 다 저를 시켰습니다. 늙어서 몸이 제 마음대로 움직이지도 않았는데 참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절대 며느리에게는 티를 내지 않았지만 딸들에게는 힘들다고 조금 언급했는데 이게 또 사건이 발생했어요. 새언니, 제가 진짜 이런 말은 안 하려고 했는데요.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세요. 새언니가 그래도 이런 아파트에서 부자처럼 사는 거 다 우리 엄마가 지원해줘서 가능한 거잖아요. 그런데 엄마한테 너무 조카를 봐달라고 하고 청소까지 시키는 거 조금 너무한 것 같아요. 다른 거는 몰라도 청소나 빨래는 언니가 할 수 있지 않나요? 어머. 지금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언제 어머님을 강제로 시켰나요? 저는 절대 그런 적이 없어요. 어머니가 말씀해 주세요. 제가 어머님께 억지로 시켰어요? 아유, 억지로 시킨 적은 없지. 아유, 아니다. 그만하자. 내가 미안하다. 괜한 소리를 해서 이렇게 사단을 만들었네. 미안하다. 그만하자. 그냥 지나가듯 한 말에 셋째 딸이 대표로 며느리에게 좋게 말했더니 며느리는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만하자고 했는데도 첫째 며느리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섭섭하다고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물론 어머님 덕분에 이런 아파트에서 사는 거 맞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제가 그럼 어머니 눈치를 마구 보며 살아야 하나요? 저야말로 너무 섭섭해요. 새언니, 우리가 우리 엄마 눈치 보고 살라는 거 아니잖아요. 오히려 우리는 새언니 편하게 해주려고 애를 쓰는데 일부러 그래서 엄마 모시고 사는 이후로 제가 용돈도 자주 드리고 또 보고 싶어도 덜 찾아오고 있어요. 형님, 우리가 그래도 여자들끼리 좋게 얘기하고 싶어서 이런 자리를 마련했는데 너무 안 좋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어머님처럼 며느리들 편히 봐주시는 분이 어디 있어요? 지금 다 편을 먹고 저한테 뭐라고 하잖아요. 어머님도 정말 너무하세요. 이런 불만이 있으면 저한테 얘기하면 되는 것을 왜 이 사단을 만드세요? 어머, 새언니, 왜 우리 엄마한테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엄마 모시는 거 고마워서 이제껏 참은 건데. 결국 좋게 얘기하자는 것은 싸움으로 번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결국 첫째 며느리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일단락되었는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첫째 며느리는 그 이후로 저에게 티가 나게 불만을 표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아휴, 늙었으면 그냥 조용히 산속에 있는 게 제일 좋은 건데 요양원이 괜히 있나? 공기 좋은 곳에서 요양하면 자식들도 좋고 본인도 좋은데 말이야. 혼자 저보고 들으라는 듯이 집에서 큰 소리를 내기도 하고 심지어는 제가 집에 있는 것을 눈치 주기 시작했어요. 저는 속상했지만 최대한 티를 내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제가 무시한다고 느꼈는지 이번에는 저에게 대놓고 뭐라 하더라고요. 장남은 그때 공장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나름 일한 지 그래도 꽤 많은 시간이 지나서 관리자급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장남이 출근하며 최소 10시간은 지나서 집에 오는데 그 시간이 저는 지옥이었습니다. 늙었으면 그냥 곱게 죽는 게 자식들을 위하는 건데 어머님은 그것도 모르세요? 하긴 모르니까 이렇게 자식 집에서 얹혀 살고 있지. 제가 일부러 대꾸하지 않으면 노골적으로 옆에 와서 계속 얘기하는 모습에 나중에는 첫째 며느리 얼굴만 봐도 무섭게 시작했어요. 자다가도 환청이 들리고 심지어 꿈에서도 며느리가 나와 새벽에 잘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 요즘은 새언니 어때? 저번에 그래도 그렇게 말한 이후로 조금 바뀌기는 했어? 나는 첫째 새언니 집에서 엄마가 같이 사는 게 왜 이렇게 불안한지 모르겠어. 괜찮아. 요즘 그래도 그때 이후로 나한테 잘해주더라. 그러니까 너는 걱정 말고 특히 첫째 새언니한테 아무 말도 하지 마. 알겠지? 엄마는 괜찮아. 괜히 자식들에게 티를 냈다가 저번처럼 크게 싸움이 날까 두려워서 그러지도 못했습니다. 그냥 저만 참으면 될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사건이 하나 더 터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날 손자를 데리고 갔다가 그만 발을 헛디뎌서 넘어지게 되었어요. 손자를 안고 넘어져서 다행히 손자는 다치지 않았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일이야? 괜찮아? 아유, 안 그래도 몸도 안 좋으면서 왜 손자를 데리러 갔어? 아이고, 속상해라. 내가 일하다 놀라서 바로 뛰어왔어. 의사가 뭐래? 엄마는 괜찮아. 다행히 우리 손자도 다친 곳이 없다더라. 나는 깁스만 조금 하고 있으면 될 것 같대. 무슨 입원이나 수술 같은 건 필요 없다니까 다행이지. 그냥 집에서 조용히 누워있으면 된대.
정말 다행히 크게 다친 곳은 전혀 없었는데 문제는 제 깁스였어요. 깁스를 하니 집 밖으로 나가질 못하고 가만히 누워 있어야 했거든요. 이때부터 오늘 사연의 절정이 시작되었습니다. 크게 다치지는 않았어도 왼쪽 발목과 오른쪽 무릎 그리고 골반뼈가 조금 아파서 한동안 저는 자리에서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병원에 입원할 정도는 아니고 누워있으면 자연스럽게 회복될 거라 해서 집에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 저는 당연히 집안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또 손자를 데리러 가거나 오지도 못했죠. 첫째 며느리는 거기에 불만을 느꼈는지 저에게 심하게 뭐라 불만을 표출했어요. 엄마, 저 왔어요. 오늘은 뭐 좀 먹었어요? 입맛이 없다고 아무것도 안 먹었다며. 배고프지 않아? 죽이나 과일 같은 거라도 줄까요? 어머님, 아무것도 드시고 싶지 않으시다고 했어. 쉬고 싶은 모양이던데. 그러니까 당신도 어머님 괴롭히지 말고 빨리 방에서 나와요. 며느리는 심지어 제 입에 들어가는 것도 아까운지 먹을 것도 잘 주지 않았어요. 심지어 제가 하지도 않은 말을 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저도 버티는 게 한계가 있었어요. 아무리 장남에게 미안한 마음뿐이고 제가 말해서 가족들 간에 큰 싸움이 일어나도 저도 할 말은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첫째 며느리는 장남 앞에서는 완전히 착한 며느리처럼 행동하더라고요. 여보, 내가 어머님 모시고 병원 데려갈 테니까 당신은 걱정하지 말고 그냥 출근해요. 어차피 병원까지 거리가 먼 것도 아니니까 모시고 다녀올게. 아, 그래? 당신이 모시고 갈 거야? 그러면 날 너무 고맙지. 엄마, 오늘은 그럼 며느리랑 오붓하게 둘이 다녀와요. 며느리는 심지어 저를 데리고 병원에 다닌다고 했는데 그것 또한 고통이었습니다. 가는 내내 얼마나 구박하던지 너무 속상해서 혼자 집에 와서 울기도 했어요. 참는 것도 한계가 있었고 저도 그래서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그런데 장남 앞에선 며느리가 워낙 다른 사람처럼 행동했기 때문에 며느리의 짓을 다 말하려면 증거가 필요했어요. 마침 장남이 사준 핸드폰이 있어서 며느리가 저에게 와서 저주하던 막말을 내뱉는 것을 다 녹음하기 시작했습니다. 노인네가 너무 오래 사는 것도 가족들한테 민폐인 거 알아요? 적당히 살고 죽는 게 오히려 자식들을 위한 길이란 거 명심하세요. 늙었으면 곱게 죽지. 이러면 자식들한테 미안하지도 않나? 자식들 귀찮게 하지 말고 그냥 죽는 게 어때요? 아, 나 같으면 그냥 스스로 요양병원으로 걸어서 들어가겠다. 이렇게 며느리한테 병수발 들게 하는 거 미안하지도 않아요? 이 노인네야? 저는 일부러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그대로 며느리의 막말을 녹음했어요. 며느리는 제가 무시하고 눈을 감고 있자 나중에는 심지어 저를 꼬집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렇다고 나를 꼬집으면 어떡하니? 너무 아프다. 네가 나를 싫어하는 것은 아는데 이러면 어떡하니? 뭐 어쩌라고요. 그러게 그냥 그때 넘어졌을 때 요양병원에 들어갔어야지. 왜 사람 귀찮게 이러고 있어요? 늙었으면 곱게 죽으라고. 그렇게 저의 2주를 며느리의 음성을 녹음했습니다. 그리고 장남에게 말해서 가족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저는 제가 이 녹음을 공개하면 당연히 큰일이 일어날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참을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가족들이 다 모이자 저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신세진 것이 많아 그동안 참고 있었다. 특히 너희도 알 텐데 내가 장남에게 참 미안한 게 많아. 어려서부터 우리가 힘들 때 장남이 얼마나 우리를 도왔니. 혼자 고등학교 졸업식도 하기 전에 공장에 가서 일하고. 나는 그때 우리 첫째 아들을 생각하며 눈물밖에 나오질 않아. 그래서 내 아픈 손가락이 장남이기도 하고 최대한 우리 아들의 인생을 더 망치게 하고 싶지 않았어. 제가 여기까지 말하자 자식들은 다 공감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첫째 며느리만 저를 남몰래 째려보고 있었죠. 그래서 첫째 며느리가 나에게 아무리 못되게 굴어도 최대한 참았는데 도저히 내가 같이 못 살겠다. 지금부터 내가 녹음한 것을 들려줄 테니 판단은 너희가 해라. 이렇게 말하고 바로 핸드폰으로 녹음한 음성을 재생했습니다. 그러자 첫째 며느리의 막말이 가족들의 귀에 꽂히기 시작했죠. 어머 이게 지금 뭐예요? 당장 멈춰요. 일이 내놔요. 언제 녹음했어요? 세상에 웬일이야. 지금 이게 무슨 소리야? 당신 가만히 있어. 조용히 안 해? 엄마 계속 틀어봐. 세상에 늙었으면 조용히 죽으라고? 이게 우리 엄마한테 할 소리야?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우리 엄마가 이런 소리를 들으면 같이 살고 있었던 거야? 나 너무 속상해서 말이 안 나와.
어떻게 세원이는 우리 엄마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엄마 공짜로 돌보겠어요? 매달 그렇게 돈을 줬는데 우리 엄마도 세원이 이런 고급 아파트에 살 수 있게 돈 많이 줬잖아요. 저한테는 앞에서 며느리 노릇은 혼자 다 한다고 온갖 앓는 소리를 다 하더니 뒤에서는 어머니께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이래요? 무섭다. 제가 녹음본을 다 재생하자 당연히 식구들은 난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장남은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몸을 떨며 울기 시작했어요. 당신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나는 그것도 모르고 장모님하고 장인어른에게 얼마나 효도하고 있는데? 알면서도 어떻게 이래? 내가 처가에 들어가는 돈이 한 달에 얼마인지 알아? 우리 자식들이 다 당신에게 미안해서 그렇게 돈을 줬는데 그 돈은 다 받아갔으면서. 가족들의 원망이 다 첫째 며느리에게 향하자 첫째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나를 모시고 사는 것이 힘드니까 청소며 빨래며 음식이며 혼자 다 했단다. 심지어 본인 아들도 며느리는 돌보는 것이 싫었는지 내가 유치원 등하원도 했어. 나는 이 정도면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한다. 이제 더는 같이 못 살겠어. 첫째 며느리가 원하는 대로 나를 그냥 요양원에 보내주렴.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엄마를 어떻게 요양원에 보내? 내가 이혼할 거야. 나는 당신이 이렇게 무서운 사람인 줄 몰랐어. 우리 이혼하자. 이제 당신이랑 처가에 들어가는 돈은 땡전 한 푼도 없어. 이 집도 4명이야. 당장 나가. 장남은 크게 화를 내며 이혼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아세요? 그렇게 저에게 표독스럽게 굴던 사람은 사라지고 오히려 무릎을 꿇고 저에게 빌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일부러 그런 것은 전혀 아니에요. 제 마음 아시죠? 제가 앞으로 잘할게요. 저 말들은 다 거짓이었어요. 저는 절대 진심으로 저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아시잖아요. 심지어 우리 엄마를 꼬집었다고? 진짜 미친 거 아니야? 당장 이혼해. 나는 더는 당신 같은 사람하고 못 살아. 첫째 며느리가 저에게 빌고 장남은 그런 며느리에게 이혼하자고 소리치고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그 뒤로 어떻게 되었냐고요? 장남은 정말로 며느리와 이혼했어요. 저는 모르고 있던 사실인데요. 며느리한테 식구들이 돈을 뒤로 따로 엄청 챙겨주고 있었더라고요. 어머님, 심지어 저한테도 형님이 본인이 혼자 며느리 노릇은 다 하고 있다면서 하도 앓는 소리를 해내더라고요. 그래서 동서랑 저도 개인적으로 돈을 뒤로 얼마나 챙겨줬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번에 가족들이 하는 말을 종합해보면 다들 그랬더라고요. 저 여자 진짜 무서운 사람이에요. 우리 시댁 사람들을 뭐로 본 거예요? 다들 첫째 며느리가 여우라는 것은 알고 있었는데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너도 나도 몰래 돈을 줬다고 고백하는데 그 돈을 합쳐보니 한 달에 무려 1,000만 원이 넘어가는 돈이었습니다. 기가 막히죠? 어머님, 제가 정말 죄송해요. 그러니까 제발 어머님이 이혼만은 막아주시면 안 될까요? 저 지금 진짜 반성하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이혼하면 당장 우리 친정은 어떡해요? 제발요. 첫째 며느리는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도 저를 찾아와서 빌기 시작했어요. 제발 용서해달라고 계속 빌었지만 저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참을 만큼 참았다고 생각했어요. 그 뒤로는 마침내 장남은 이혼에 성공했고 손자도 저와 장남이 키우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사연인데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 인생이지만 참 다사다난했더라고요. 시어머니부터 첫째 며느리까지 악인도 있었지만 고마운 사람도 참 많았습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은 장남과 우리 사랑스러운 손자와 행복하게 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행복한 인생 사시길 진심으로 바랄게요. 감사합니다.